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최고 언론사 CNN의 PD인 여성이 상색에 침을 튀기면서 좌절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동양의 코딱지만한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서 해답을 찾으라는 상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거면 퇴사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할 수 없이 가게 된 한국의 충격적인 광경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셀이에요. 미국 명문대인 MIT를 졸업하고 바로 CNN 방송사 시사국 PD로 일하게 되었죠. 제 가족은 대대로 언론인이셔서 자연스럽게 CNN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유능한 언론인이셨고 미국 뉴스의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셨죠. CNN에서 일하는 제 사무실에 앉아 방금 상사가 건네준 과제를 쳐다보면서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미국의 위기, 한국에서 해답을 찾다. 그 글자들이 종이에서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고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죠. 프로듀서로서의 제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런데 이번 주제는요. 미국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찾는다고요? 거의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깊이 뿌리내린 역사,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상,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의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웃기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망설임은 제쳐두고 당면한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죠. 재능 있는 작가팀 및 선배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신이 났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더 시급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 시청자들에게 진정 와닿을 만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좌절감에 휩싸여 동정심 어린 귀를 필요로 하던 채 저는 전화기를 들어 ABC 뉴스룸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세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근심 걱정에 빠져들었어요. 내가 방금 받은 과제를 절대 믿지 못할 거야. 저는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죠. 상사가 한국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라고 해. 믿어지니? 와, 그거 힘들겠다. 그녀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네가 왜 좌절하는지 이해가 가.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그녀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 저는 무시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린 미합중국이라고. 이런. 우리에겐 수세기에 걸친 역사와 유산이 있다고. 말하면서 좌절감이 고조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CNN에서 일할 자리를 얻기 위해 제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죠. 제가 믿지 않는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중요한 이슈들,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다뤄야만 했죠. 막 또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던 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신 게 보였죠. 저는 재빨리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뒤에서 문을 닫으셨죠. 눈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최근 다큐멘터리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냥 좌절스러워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죠. 왜 한국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미국이잖아요. 우리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내 관점은 이해한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넌 이걸 잘못 보고 있는 것 같구나. 때로는 우리가 찾는 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단다.
서류 가방에서 포브스 잡지와 니케이 신문을 꺼내 제 책상에 올려두셨어요. 이걸 한번 봐라. 손가락으로 표지를 톡톡 치시며 말씀하셨죠. 네가 대학에서만 공부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진 것 같구나. 언론인에게는 넓고 객관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 알지? 저는 잡지를 흘깃 내려다보았어요. 제 호기심이 자극되는 걸 느꼈죠. 포브스 잡지의 헤드라인이 제 눈에 띄었어요. 한국이 회의론자들을 당황시키다. 잡지를 들어 기사를 훑어보았죠. 동아시아 금융 전문가인 윌리엄 패삭이 쓴 글이었는데 한국이 어떻게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고 위기를 극복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니케이 신문도 흥미로웠죠. 한국의 위기 극복 DNA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 놀라운 과정을 다루면서 국민들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강조하고 있었죠. 읽어나가면서 제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작고 하찮은 나라로 여겼는데 제 앞에 놓인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전쟁과 가난의 폐허에서 일어나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의 선두주자가 된 나라였어요. 자료를 읽어내려갈수록 한국이 제가 생각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점점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됐어요. 책이랑 기사, 다큐멘터리 같은 걸 열심히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흡수했죠. 알면 알수록 제가 이 작지만 강한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회복력이에요. 역사를 보면 외국의 침략이나 식민 지배, 전쟁, 가난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그런데도 항상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임진왜란에 대해 읽었는데 16세기 말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대요. 하지만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도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 뒤에 뭉쳐서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고 그 굳센 의지로 결국 승리했대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한국 역사에서 정말 어두운 시기였죠. 잔인한 억압을 당하고 강제로 동화 정책을 당했대요. 그래도 한국인들은 자기 정체성이나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지하 독립운동을 조직하거나 비밀리에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등 크고 작은 방법으로 저항했대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있었죠. 전쟁 때문에 한반도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남한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다시 세웠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을 번영하는 현대 국가로 바꿨대요. 이런 회복력과 의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웠어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도 절대 정신을 잃거나 당열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위기 때마다 차이를 제쳐두고 함께 희생하고 협력하면서 더 큰 선을 위해 일했대요. 제가 미국에서 보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분열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것 같고요. 우리끼리 싸우고 의견 차이만 늘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모습을 봤어요. 어려울 때 함께 뭉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의 욕심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꼭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계속 공부하다 보니 한국의 경제 기적 이야기도 알게 됐어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1인당 소득이 79달러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중 하나로 바뀌었어요. 통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도널 컨트리가 됐대요.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됐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어요. 그러면서도 사회 결속력이나 국민의 자긍심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했대요. 경제 기적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인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그 회복력과 의지가 바탕이 됐더라고요. 정부에서 과감한 경제 개혁을 했대요. 교육이나 기반 시설에 엄청 투자하고 전자나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의 성장을 장려했죠. 근데 정부만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바닥부터 나라를 세웠대요. 돈을 아끼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배우면서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다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당열해서 했대요. 개인이 잘 되는 게 곧 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미국도 이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우리 경제는 점점 불평등해지고 있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데 중산층은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개인의 성공에만 집중하다 보니 함께 노력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길을 봤어요. 함께 희생하고 노력하는 걸 바탕으로 성공을 이룬 나라를 봤어요. 모든 사람이 나라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었죠. 교육, 혁신, 사회 결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신나고 의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일이 그냥 취재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불가능을 극복하고 전쟁과 가난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리더이자 혁신 국가가 된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교훈들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우리 국민들과 나누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면 바로 미국인들일 거예요. 우리도 회복력과 의지, 독창성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목표의식과 결심이 차올랐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줄 나라에서 영감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갖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맞설 거예요.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다들 정신없이 돌아다녔죠. 근데 그 분주함이 오히려 저한테는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이 멋진 나라에서 새로운 걸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게 기대됐거든요. 우선 여행 기간 동안 머물 호텔로 갔어요. 체크인하고 방에 짐을 풀어놓으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정형의 감탄이 나왔죠. 높이 솟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은 한국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명받긴 했지만 제 진짜 목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파고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간단히 먹은 뒤에 도시를 둘러보며 탐사를 시작했죠. 제일 먼저 간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한국의 유구하고 복잡한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전시물들을 보면서 고구려, 신라 같은 고대 왕국부터 최근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노력까지 한국사의 다양성과 깊이에 정말 놀랐어요. 박물관은 역사의 도전과 승리를 반복해온 이 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죠. 특히 한국전쟁에 관한 전시가 눈에 띄었어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나라가 폐허가 된 그 처참한 전쟁의 영향에 대해 읽으면서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의지에 경외감이 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잿더미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힘을 발휘했잖아요. 박물관을 나와 도시 탐험을 이어가면서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든 이런 회복력과 의지의 정신이 크게 와닿았어요. 명동의 활기찬 거리에서부터 경복궁의 고즈넉한 정원까지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한 에너지와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기업인, 정치인, 일반 시민,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깊은 민족적 자부심과 단결력에 감동받았죠. 특히 일본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신 할머니들과의 만남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들이 겪은 일을 들려주실 때 엄청난 역경 앞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힘과 회복력에 감동했어요. 어두웠던 시기에도 함께 모여 서로 돕고 의지했던 공동체 정신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 자신의 고국이 요즘 직면한 어려움이 떠올랐어요. 최근 미국은 점점 분열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보다 차이점에만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봤어요. 개인의 차이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느껴졌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꼭 미국에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한국 여행을 하면서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처음에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남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 DMZ에 가 본 거예요. 남북 간 지속되는 갈등을 상징하는 이 강력한 경계선 앞에 서니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한 힘에 의해 분단된 현실의 슬픔과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굴하지 않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끊임없는 전쟁 위협과 북한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DMZ를 둘러보고 분단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2018년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이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국전쟁 종식과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역사적 합의였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느꼈어요. 이 또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고 이 점을 동포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죠. 분쟁과 분열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한국인들의 사례는 단결, 회복력,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날 무렵 이 놀라운 나라와 국민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분주한 서울거리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한국인들은 현대와 전통, 역동성과 깊은 역사 문화가 조화된 사회를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귀국 비행기에 오르면서 시청자들과 나눌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회복력과 의지의 힘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후 한국에서 배운 걸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서 설렘과 가능성이 느껴졌죠.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처럼 시련과 승리를 겪으며 키워온 회복력과 의지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거라는 걸 알아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의 국가로서 말이죠.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뉴욕으로 돌아와서 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한국에서의 경험을 멋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영상이랑 인터뷰 자료를 보면서 오랜 시간을 편집실에서 보냈어요. 제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프로젝트에 열심히 매진하면서도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회복력에 대해 얘기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미국이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 다큐멘터리 초안을 보시고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네.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정말 중요한 것들, 즉 당열심, 교육과 근면에 대한 헌신,
공동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명쾌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가치관과 원칙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간다면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한국 방문 중에 만난 분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신 할머니들, 한국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기업가들, 자신과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에는 미국의 꿈이 투영되어 있었죠.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날 미국과 비교했을 때 선명한 대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에겐 부족해 보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분열상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들은 잊어버린 차의 차이점에만 집중하고 있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전국 곳곳의 지역사회에 절망감이 만연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 간극을 메우고 우리를 갈라놓는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더군요.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차에 출근길에 미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똑똑히 목격한 바로 그 장소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블록마다 즐비한 천막들을 지나치면서 말이죠. 미국 금융의 중심지 그늘 아래서 뉴욕 거리를 떠도는 9만 2천 명의 노숙인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이 떠올랐어요. 지난 10년간 그 수는 50%나 폭증했죠.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명문대를 다녔던 저는 평생 가난의 현실과 동떨어져 살았어요. 하지만 인도 위로 늘어선 천막촌을 지나며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바로 옆 열악한 환경의 극명한 대비를 외면할 수 없었죠. 인분 냄새와 누더기 잠당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모습에 속이 뒤틀렸어요. 이들도 다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살도록 내버려진 거예요. 존이라는 노숙자 할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62살의 참전용사였는데 3년 전에 직장과 아파트를 잃은 후로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존 할아버지는 쇼핑카트에 실려 있는 빈약한 물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렴한 주택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기자 명단이 몇 년씩 걸려서 자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셨죠. 갈수록 노인들이 많이 노숙자가 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에서 봤던 지역사회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조차 품위와 사회적 결속, 서로를 향한 공동체적 책임감이 느껴졌었죠. 오늘날 미국에는 그런 정신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동희생, 사람에 대한 투자, 공동선에 대한 헌신 같은 가치관을 되살려야 해요.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도덕적 절박함으로 다큐멘터리 내용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격한 고국의 힘든 현실과 불평등을 포함시켰죠. 충격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전문가들과 데이터를 찾아 헤맸습니다. 상위 1%가 미국인 하위 90%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군요. 1978년 이후 CEO 연봉은 940%나 치솟았지만 노동자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미국의 꿈이라 불리는 상향 이동 가능성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추락했고요. 하지만 영화가 암울한 통계만 전달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제게 그랬듯이 행동의 촉구이자 희망의 이유가 되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더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위해 싸우고 혁신하는 곳들을 부각했어요.
노동자가 소유한 협동조합, $15 투쟁, 생활임금 운동, 뉴욕이나 테네시 같은 주의 무상대학 프로그램, 지역사회가 개척하고 있는 적정주거 해법들 같은 거요. 여야를 아우르는 사상계 리더들에게 연락해서 미국판 한강의 기적이 어떤 모습일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당파적 분열 아래에는 국가 쇄신이라는 공동대의로 나라를 하나로 모을 새로운 방향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인프라 복구, 중부지역 활성화, 21세기형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 구축, 기업 독과점 규제, 이해관계자 중심 경제 모델로의 전환 같은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했죠. 아이디어들이 대담하고 혁신적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제시하는 단편적인 현상유지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런 비전들을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엮어가면서 뭔가 특별한 걸 담아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한강의 기적처럼 고무적인 미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같은 거였죠. CNN 동료들 앞에서 최종 편집본을 상영했을 때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획기적인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작품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몇 주 뒤 2시간짜리 특별 방송이 황금 시간대에 나갔을 때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영화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네트워크에 전화와 이메일을 쏟아냈어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도 주목했고 여야 인사들이 영화의 접근법을 칭찬하면서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국가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죠. 아마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전국의 재미교포들로부터 받은 연락이었을 거예요. 고국의 이야기가 이렇게 깨우치는 방식으로 전해져서 너무 기뻤고 이게 자신들의 제2의 조국에 갖는 함의의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작할 때만 해도 부담스러웠던 과제가 제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모범을 조명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내 동포 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국민적 연대의 비전과 공동 번영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영향력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조국의 미래에 대한 깊은 희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식민 지배와 전쟁, 궁핍을 극복하고 제 눈으로 직접 본 역동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했다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분명 그렇게 할 의지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애국심과 도덕적 목적의식이 새롭게 살아나면서 분열을 메우고 더 나은 내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게 되기를 고대했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귀 기울여 배울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그런 교훈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게 신성한 의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정으로 활력을 얻고 영감을 받아 앞으로 탐험할 드넓은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뒤집을 만한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솔깃해하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룬 눈부신 발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러나 다시금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것,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지혜들인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은 분명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계층 간 갈등이 첨예해지며 꿈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믿었던 가치들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믿고 도우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노력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럴 잠재력과 저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공통점을 발견하고 모두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할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세상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공감과 연대의 메시지 말이에요. 제 다큐멘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요.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 노력한다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 보아요. 고달픈 여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노력 앞에선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티베리우스 하트웰이에요. 저는 미국의 MIT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양 국가들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 보냈어요. 저는 항상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생각할 때면 잘 몰랐어요. 특히 일본이나 중국 말고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제 논리 자체가 헨리 키신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서양 국가들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대학에서 특별하게 한국으로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저더러 한국에 가서 서양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한국 역사도 배워야 한다고 했고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들뜬 기분이었어요.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음식이 이상할까?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길었어요. 영화도 보고 자려고도 했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할 때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에 거대한 도시가 보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수도 서울이었죠. 정말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었어요. 반짝이고 새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곡선 지붕을 가진 오래된 궁궐들도 보였어요. 새 것과 옛 것이 섞여 있는 모습에 놀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공항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모든 게 아주 현대적으로 보였죠. 사람들은 전화로 통화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방송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한국어는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조금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젊은 한국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트웰 교수님 이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아주 좋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지수라고 말하면서 제 안내원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안도했어요. 지수 씨가 저를 차로 안내했어요. 도시로 들어가면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은 너무나 크고 바빴어요.
차와 버스가 어디에나 있었죠. 거리에는 상점들, 식당들, 그리고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밝은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금까지 서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씨가 물었어요. 압도적이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제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어요. 아름다운 로비가 있는 높은 건물이었죠. 제 방은 20층에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 전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산들도 보였죠. 아름다운 전망이었지만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도시의 소음이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거든요. 아래 거리에서 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할 강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서양 역사에 관심을 가질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제가 배울 것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고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친절해 보였지만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때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비록 제가 교수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워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 나라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들이 가져다 줄 일들에 대해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제가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긴장되긴 했지만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노력했죠. 방은 아시아 전역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르네상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말을 시작하자 몇몇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는 걸 봤어요.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의심스러워 보였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 강의가 끝나고 한국 학생들 그룹이 다가왔어요. 민지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그들의 리더 같았어요. 그녀는 영어를 아주 잘했죠. 하트웰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강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 역사의 그 시기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서양 역사책에서 온 것뿐이었죠. 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걸 내색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배우러 왔어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지가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공손하면서도 도전적으로 보였죠. 내일 저희와 함께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의 견해를 나누고 교수님도 교수님의 견해를 나눠주세요. 다음 날, 저는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활발한 토론을 했죠. 그들은 일본 통치 기간과 그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강인함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을 했고 얼마나 억압과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죠.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이 어떻게 문화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민지가 그녀의 증조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제 증조할머니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으셨어요. 한국의 역사는 강인함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가득해요. 제가 듣다 보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 학생들은 약하거나 무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국의 길고 풍부한 역사를 자랑스러워했죠.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오래도엔 생각들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항상 서양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세계의 완전히 다른 부분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흥미롭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두렵기도 했죠. 학생들은 일본에 맞서 싸운 유명한 한국인들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지켜낸 작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그들의 용기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에 놀랐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학생들이 한국 역사와 서양 역사 모두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들은 두 문화의 사건들과 아이디어들을 비교할 수 있었죠. 그들이 제 역사에 대해 아는 만큼 제가 그들의 역사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이 약간 부끄러웠어요. 우리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어요. 단 하루 만에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제가 들은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 세계가 더 넓어진 것 같았죠. 더 많이 배우고 싶었지만 동시에 약간 불확실한 기분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더 모르고 있는 게 많을까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다른 이야기들과 관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지 며칠 후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기에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운 한국인들이 갇혔던 오래된 감옥이었죠. 저는 이 역사에 대해 잘 몰랐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건물로 걸어갈 때 저는 긴장됐어요. 감옥은 밖에서 보기에 오래되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친절한 안내원이 저를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동의했죠. 감옥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벽은 거친 돌로 만들어졌고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들로 빛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공기 중에서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안내원은 죄수들이 갇혔던 작은 감방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작았죠.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동안 안내원은 이곳에 갇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나라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랐던 평범한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아주 나쁘게 대우받았죠. 한 이야기가 특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유관순이라는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제 학생들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10대였을 뿐이에요. 안내원은 유관순이 3.1 운동이라는 것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해줬어요. 이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에 대해 평화롭게 항의했던 사건이었죠. 이 시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유관순은 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녀는 매우 나쁜 대우를 받고 많이 다쳤지만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렸는데도 그녀는 믿을 수 없이 용감했죠. 유관순이 갇혔던 감방에 서 있으니 제 안에서 큰 변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용감한 한국인들에 대해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차가운 감방의 벽을 만지며 유관순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봤어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하지만 또 얼마나 강했을지.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걸 통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가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죠. 감옥을 계속 돌아보면서 저는 슬프고 화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봤어요. 죄수들이 어떻게 가혹하게 대우받았는지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갇혔던 사람들의 오래된 사진들도 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지치고 아파 보였지만 또한 결연해 보였어요. 저는 감옥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표지판을 읽고 모든 전시물을 봤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저는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침내 감옥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제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침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고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이 중요한 역사가 별로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한국에는 자유를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들의 강력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힘과 용기를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관순과 그 감옥에서 고통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게 너무 적었다는 걸 알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설렘도 느꼈어요. 네, 저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서양 역사만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유관순 같은 이야기들도 포함시켜야 했죠. 저는 제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강했는지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한국을 이해하려는 여정은 교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더 많은 나라와 문화를 탐험하면서 계속되었죠.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이 제 안내자가 되어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전통 한국 음악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 소리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죠. 모래시계처럼 생긴 북도 있었고 높고 달콤한 음을 내는 피리도 있었어요. 음악은 말 없이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때로는 크고 흥미진진했고 때로는 부드럽고 슬펐죠. 저는 눈을 감고 수백 년 전 고대의 왕과 왕비들이 이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을 모습을 상상했어요. 또 다른 날 민지가 저를 데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낮은 탁자에서 식사를 했고 웨이터가 많은 작은 접시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매콤한 절인 채소인 김치도 있었고 달콤하고 짭짤한 소고기인 불고기도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사용해 보려 했지만 잘 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웃으면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는 법을 보여주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김치 한 조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집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에는 차 예절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방석에 앉아야 했죠. 차 예절을 진행하는 여성분은 한복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그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죠. 차를 만드는 모든 단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차는 손잡이 없는 작은 잔에 담겨 나왔어요. 쓰지만 상쾌했죠.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 민지는 이 예절이 인내와 존중을 가르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경험은 민지가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한옥은 전통 한국 가옥이에요. 도시의 높은 건물들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죠. 지붕은 가장자리가 하늘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위로 휘어 올라가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밖은 서늘했지만 바닥은 따뜻했어요. 민지는 온돌이라고 하는 바닥 밑에 특별한 난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우리가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집들이 주변의 나무들과 언덕들과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 알아차렸어요. 민지가 설명하길 한국에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집들을 땅과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도록 지었죠. 라고 했어요. 저는 고향에서 본 큰 도시들, 그 직선적인 선들과 햇빛을 가리는 높은 건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한옥마을은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사람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작은 정원에 앉아 있을 때 민지가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 더 말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균형과 조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죠. 이건 우리 집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자연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가 익숙한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았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종종 독립적이고 돋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그리고 주변 세계와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한옥의 지붕 위로 황금빛을 들이울 때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었죠.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한옥마을의 아름다움, 새로운 음식의 맛, 전통 음악의 소리. 이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저와 나누고 싶어 했죠. 그들은 제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았고 제가 실수를 해도 비웃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솔직히 똑같은 것도 물어보면 질리긴 하잖아요? 그날 밤 제가 호텔로 걸어 돌아가면서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의 거리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죠. 읽을 수 없는 간판들과 알지 못하는 음식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미진진했죠. 새로운 것들 하나하나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어요. 저는 고향에 있는 제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이제 어떻게 그들을 다르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제가 본 아름다운 것들과 배운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서로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랐죠.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저도 학생이 되어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이 저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 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제 한국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죠.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시간을 보낸 후에는 모든 것을 아주 다르게 보게 됐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한국 학생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죠. 서울에 있는 그들이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줬어요. 함께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었고요. 그들의 가족 이야기와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들려줬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통해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지가 아름다운 옛 궁궐로 저를 데려갔어요. 건물들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곡선 지붕이 있었죠. 우리는 넓은 마당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민지는 옛날에 왕과 왕비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살았는지 설명해줬어요. 이 궁궐은 수백 년이나 됐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끄러운 나무 기둥을 만져봤어요. 햇빛 아래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죠. 저는 이곳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왕, 왕비, 군인들,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작아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크고 중요한 무언가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한국 전쟁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전쟁 기념관에 방문했어요. 거기서 오래된 사진들과 군인들의 편지를 봤어요. 부서진 건물 조각들과 녹슨 무기들도 있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보니 슬펐어요. 하지만 전쟁 후에 한국이 어떻게 자신을 재건했는지를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민지의 할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싸우셨대요. 우리가 전시물들을 보면서 민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얘기를 할 때
민지 눈에서 자부심이 보였어요.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것이 단순히 책 속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 가족 이야기의 일부이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일부였던 거예요. 저는 수업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서양 역사만 얘기하는 대신 한국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 봤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수업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한 학생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말해줬어요. 유명한 조선의 수군 사령관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일본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특별한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이 배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배 앞에는 용의 머리가 있어서 연기를 내뿜어 적선을 겁주게 할 수 있었대요. 학생들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신이 났어요. 명량이라는 영화도 추천받았는데 나중에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민지가 젓가락을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 줬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음식을 자꾸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연습을 좀 하니까 나아졌어요.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전통시장에 갔는데 그곳은 매운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음식들을 봤죠.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색깔 화려한 채소들,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빨간 고추도 있었어요. 민지가 제가 먹어볼 수 있게 김치를 사줬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매운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네 가족이 저를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그분들이 저를 편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작은 음식들이 가득한 낮은 식탁 주위에 앉았어요. 민지 어머니께서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드셨대요. 한국에서 먹은 것 중 제일 맛있는 식사였어요. 저녁 식사 후에 민지 아버지께서 윷놀이라는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막대기를 던지고 판 위에서 말을 움직였어요. 저는 이기지 못했지만 해보는 게 재밌었어요. 놀이를 하면서 저는 마치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제 체류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한국어 수업을 방문했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기본적인 단어들을 배워보라고 하셨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참을성 있게 도와줬어요. 제가 마침내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말했을 때 그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더 일찍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한국 학생들이 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전통 노래와 춤을 준비했더라고요. 한 학생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현악기인 가야금도 연주했어요. 음악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목이 메었어요. 이 학생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을요. 감사하면서도 떠나야 한다는 게 조금 슬펐어요. 민지는 작별 선물로 아름다운 송으림 부채를 줬어요. 우리를 기억하라고요 하고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저는 이걸 항상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이제는 배울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면서 떠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들떴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준 이 매력적인 나라에 더 오래 머물고 싶기도 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를 바꿔놓았거든요. 몇 달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이제는 그걸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대학교로 돌아가 가르치기 시작한 첫날, 저는 학생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만났던 한국 학생들처럼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제 교육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배워볼 거예요. 라고 제 수업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들에 대해 말했어요. 아름다운 궁궐들과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했고요. 제 학생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하트웰 교수님, 우리가 이걸 왜 전에는 배우지 않았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직접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고,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대해 배우길 원해요. 그날 이후로 제 수업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미국과 유럽 역사만 다루지 않았죠.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봤어요. 마치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각 조각이 세계의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교수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제 한국 여행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눈을 열어주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관심을 보이셨고, 다른 분들은 확신하지 못하셨죠. 교수회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게 우리를 더 나은 교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심지어 우리 대학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세계 관점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길 바랐죠. 집에서는 종종 민지가 준 한복을 보곤 했어요. 그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해줬죠. 가끔은 그걸 입고 서울의 풍경, 소리, 냄새를 기억하곤 했어요. 그럴 때면 미소 짓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민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녀가 공부하러 미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이 났죠? 제 수업에서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그녀를 초대했어요. 민지가 왔을 때 제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게 더 실감나게 느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했어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읽었죠. 한국 영화도 보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온 명량도 봤었고요.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여행 전에는 제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항상 배울 게 더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흥미로웠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열린 마음을 갖고 항상 배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 여행은 저를 더 나은 교수, 더 나은 역사학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한국이 저의 시야를 더 넓게 밝혀줘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자라 파텔이에요. 저는 20살의 인도 구자라트 지방 출신 대학생이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장 풍부한 문화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곳보다 낫다고 하셨죠. 전 그 말씀을 믿었고 인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시작되었죠.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편 한 편 보면서 패션, 음식, 음악 등 인도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고 흥미로운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온라인 기사를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연예인들을 팔로우했죠.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욱 매료되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울이 가장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라는 것, 한국 학생들이 국제 시험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든다는 것 등을 몰랐거든요. 비교하자면 인도는 크게 뒤처져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진화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에 비해 인도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많은 빈곤, 공해, 부패와 싸우고 있죠. 어떻게 더 작고 자원이 적은 나라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인도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항상 듣던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온라인에서 해외 유학 기회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최고 대학에서의 한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건 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이 엄습해왔어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제 인생과 가족은 모두 인도에 있는데. 구자라트를 벗어난 적도 없었는데 하물며 해외라니요. 제가 아는 모든 것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견딜 수 있을까? 다른 언어로 수업을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낙제하면 어쩌지?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직감이 아무리 두려워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심호흡을 하고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큰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를 안정되게 하려고 노력하며 말을 꺼냈어요.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혼란과 걱정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저에게로 돌아섰죠. 한국? 왜 거기 가고 싶은 거니 배 타? 아빠는 평소처럼 딱딱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인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란다. 여기 집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게 있는데 왜 외국에서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니? 인도는 완전 쓰레기예요. 저도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전에는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눈을 가늘게 뜨셨지만 다행히 조용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설명을 이어갔죠.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아빠. 정말 선진적이고 깨끗하고 그냥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겨우 몇 달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학교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큰 기회예요. 제발 가도 될까요? 엄마는 아빠의 팔에 손을 얹으시고 저에게 긴장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구나, 자라.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겠다.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한다면 뭔가 방법이 있겠지.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제가 원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기쁨과 안도감에 휩싸여 부모님을 꼭 껴안았어요. 여전히 긴장되긴 했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들떠 있었죠. 정말로 해내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후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제 진짜 인생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출발 며칠 전까지 열심히 준비했어요. 사명감에 불타올랐죠. 서울 지도를 들여다보고 제가 다닐 대학의 사진을 스크롤하고 기숙사 동영상 투어를 보느라 몇 시간씩 보냈어요.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 학습서와 역사책을 빌렸고요. 밤에 누워서는 한국에서의 첫날이 어떨지 상상했어요. 볼 것들, 냄새, 소리까지. 너무 기다려졌죠. 그러면서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엄청 그리워할 테니까요. 엄마는 따뜻한 옷과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걸 도와주셨고, 아빠는 만일을 대비해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쳐 주셨죠.
동생은 한국 과자랑 장난감을 꼭 사다 달라고 약속받았고요. 어느덧 출발 전날 밤이 되었어요. 여행용 가방은 다 싸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죠. 조심스럽게 가족 사진을 여권 홀더에 꽂아 넣었어요. 가까이 두고 싶었거든요. 어린 시절 내내 지냈던 침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란 걸 알면서도요. 서울의 밝은 햇살 아래로 공항을 나서자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도시는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었죠. 높다란 유리 건물들이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넓고 매끄러운 도로 위를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고향에 비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답니다. 친절한 한국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대학교까지 가는 버스를 찾는 걸 도와주셨어요. 버스 안은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으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었죠. 아무도 밀치거나 떠미는 사람 없이 차분히 탑승했답니다. 버스가 도시를 지나갈 때 저는 창문에 코를 바짝 붙이고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애썼어요. 읽을 수 없는 화려한 간판들,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 건물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예쁜 나무와 공원들까지 말이에요. 마침내 버스가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엄청 컸고 빨간 벽돌 건물들과 푸른 잔디밭 그리고 벚꽃나무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수다 떨며 웃으면서 분주히 오갔죠. 몇몇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조금 두려웠지만 한편으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제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몇 번 길을 헤매다 겨우 기숙사방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잡고 깜찍한 단발머리의 한국 소녀가 책상에서 공부하다 고개를 들었죠. 안녕, 너는 쟤라구나. 나는 내 룸메이트 민지야. 그 애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인도에서 온 제 방에 비하면 너무나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민지의 침대는 하얀 시트로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펜과 형광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옷장 속 옷가지들마저 완벽하게 개켜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질질 끌고 와서 침대에 내동댕이 친 터져버릴 듯한 캐리어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미안, 이렇게 어질러놔서 중얼거리며 옷가지들을 다시 가방 속에 쑤셔 넣으려 했죠. 그런데 민지는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에이, 신경 쓰지 마. 짐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짐을 정리하면서 민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 기숙사 지하에 있는 최첨단 세탁기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전 이렇게 멋진 기계는 처음 봤죠. 그냥 옷이랑 세제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해준대요. 손빨래가 필요 없다니까요. 와, 미래에 살고 있는 기분이야. 민지에게 말했더니 그 애가 한바구음을 지었답니다. 첫 몇 주는 새로운 풍경과 소리, 경험들의 소용돌이 같았어요. 전 민지와 다른 한국 학생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보려고 노력했죠. 식당에서 젓가락으로 김치랑 비빔밥을 먹어봤고 교수님께 인사드릴 땐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죠.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홍대나 강남 같은 동네도 구경하러 갔어요. 어떤 건 적응하는데 더 시간이 걸렸답니다. 교실에서도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이라든지 그 어디에서든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 같은 거요. 인도에선 인도 스트레처블 타임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지만 여긴 그런 게 통하질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실수로 밖에서 사탕 껍질을 땅에 버렸다가 아줌마 한 분께 엄청 혼이 났죠.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했는지 몰라요. 인도에선 쓰레기 버리는 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한국에선 절대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민지는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해 가르쳐주느라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는 서서히 친해지기 시작했고 함께 라면도 끓여 먹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민지는 너무나 상냥하고
인내심 있게 제가 문화적 실수를 할 때도 이해해 줬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엄청난 결벽증이 있는 반면 전 좀 더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그 애는 제가 설거지를 안 하고 내버려 두거나 책상을 어질러 놓으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한 번은 제 인도식 습관에 대해 빈정거리는 말까지 했답니다.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급기야 어느 날 밤 쓰레기 버리는 걸 또 깜빡했다고 민지가 저한테 대놓고 화를 냈어요. 네가 만든 쓰레기는 네가 치우는 게 지겹다고. 얼굴이 벌개진 채 소리를 질렀죠. 여긴 인도가 아니야, 제라. 한국에선 공용 공간을 서로 존중하는 거라고. 네가 그런 걸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그 말이 따귀를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눈물을 참으며 외투를 집어들고 캄캄하고 쌀쌀한 밤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죠.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쩌면 그 애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정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건지도요. 그날 밤 당장 인도행 비행기표를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모퉁이를 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화려한 색색의 등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궁전이었죠. 안내판에는 경복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궁전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의 마지막 왕조 때 가장 중요했던 궁전이라고 했죠. 한국인과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웃고 사진을 찍으며 그 앞을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전 그들을 따라 웅장한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광경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죠. 곡선으로 이어지는 지붕을 한 전통 건물들이 넓은 뜰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섬세한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의장대 복장을 한 근위병들이 경계태세로 서 있었죠.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았지만 근대적인 서울의 마천루가 궁전 담장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현대화를 이뤄내면서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지워버리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며 옛 것과 새 것을 절묘하게 융합해낸 거죠. 고풍스러운 궁전을 밝게 비추는 등불처럼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첨단 기술과 전통, 현대와 고전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뿌리는 잃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 찰나의 향수병이나 좌절감 같은 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번창하기 위해 제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옛 것과 새 것,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제 뿌리를 저버리거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성장하고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제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융합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서울 그 자체처럼 전 다양한 면모를 품고 있는 존재였답니다. 급히 기숙사로 돌아와 민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더 좋은 룸메이트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써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제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랍니다. 서울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저는 새로운 삶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와 저는 제가 그녀처럼 깨끗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법을 배우면서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에 가고 공부하고 여가 시간에는 제 주변의 놀라운 도시를 탐험하는 일과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경이로움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와 기차로 이루어진 대중교통 시스템은 너무나 깨끗하고 빠르며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도 도시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었죠. 또한 직원이 없어도
혼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수 있는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에 감탄했습니다. 거리와 인도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죠. 공중 화장실은 위생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고층 건물들이 사방으로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요. 건물 옆면의 큰 TV 화면에서는 화려한 영상과 광고가 번쩍였습니다. 세련되고 바쁜 사람들의 무리가 서둘러 지나갔죠.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제 눈은 모든 것을 담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고 사회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은 제가 고향에서 익숙했던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규칙 위반 없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표지판을 따르고 기다릴 때는 깔끔한 줄을 섰죠. 그들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적절한 통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공공장소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켜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 점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수업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컴퓨터 과학,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학들은 이런 첨단 분야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은 최첨단이었죠.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업 외에도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모두 더 많은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케냐, 이집트, 독일 등 전 세계에서 왔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 압도적이었습니다. 가끔 오해도 있었죠. 한 번은 히로시라는 일본인 친구가 제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기분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서 그는 사과했고 판단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했죠. 결국 히로시와 저는 좋은 친구가 되어 한국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화적 차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인도 학생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배경과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겪는 희로애락을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도 너무 친절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리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죠. 우리는 함께 도시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그냥 어울리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모두 꽤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호기심이 많고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며 스스로를 위해 좋은 미래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국적과 문화는 단지 표면일 뿐이에요. 사람과 인간적인 수준에서 교감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점차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예전의 습관과 태도 중 일부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우월성에 대해 배웠던 것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해 존경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관점이 확장되고 마음이 새로운 가능성에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서울에서 열린 한글날 문화축제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절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한글 문자를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는 평민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던 혁신적인 지도자였죠. 축제에서 저는 전통 무용과 음악 공연을 보고 아름다운 예술 전시회를 감상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비빔밥, 김치, 떡볶이 같은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었어요. 부스에서 한글로 제 이름 쓰는 법도 배웠죠. 수천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문자가 자기 백성을 아끼는 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오랫동안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학습,
문해력, 혁신을 중요하게 여겨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도의 고대 문화와 지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죠. 우리는 어떻게 현대의 그런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이 물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들은 전쟁과 가난에서 번영하는 첨단 국가로 재건했어요. 그들의 근면, 독창성, 탁월함을 향한 열정은 보기에 너무나 고무적이었죠. 그들이 이것을 해냈다면 인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저는 그런 정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에 잠겨 한복을 입은 축제 참가자 무리가 제 쪽으로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세게 부딪혀서 저는 중심을 잃고 말았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뒤에 있던 누군가의 발을 밟고 말았어요. 저는 크게 소리치며 팔을 휘저으며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젊은 한국인 남성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눈과 친절한 미소를 가진 잘생긴 낯선이었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괜찮아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발을 밟아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건 사고였어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는 제가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며 말했죠. 축제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저처럼 대학생이었고 제가 외국인인 것을 눈치챘죠. 저는 그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화와 나라에 대한 제 관심에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민준 씨와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케미스트리라고 부르는 걸까요? 제가 아는 건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는 축제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둘러보며 웃고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에 불꽃놀이 쇼는 장관이었죠. 작별 인사를 나눌 때가 되자 민준 씨와 저는 번호를 교환했어요. 언젠가 서울을 더 보여드리고 싶네요. 헤어지며 그가 부끄러운 듯이 말했죠. 제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준 씨의 문자가 벌써 제 휴대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날 제게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민준 씨와 특별하고 깊은 유대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믿기지 않는 모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때로는 무섭고 압도당하는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짜릿하고 시야를 넓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죠. 한국은 더 용감하고 현명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자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 옛 관점과 편견이 무너지며 더 열린 마음과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한국을 떠날 때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1년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이 놀라운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은 제게 집처럼 느껴졌고 인도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저는 걱정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에 익숙해졌었죠.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항상 깔끔했고 공중 화장실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위생적이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정시에 운행했고 절대 붐비지 않았죠. 가게에서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 직원 없이도 쇼핑하고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준수하고 줄을 잘 서며 공용 공간과 물건을 소중히 다루었어요.
이제 저는 인도에서 매우 다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공공장소 소변, 버스에 타기 위해 밀치고 떠밀기, 좀도둑질 같은 예전에는 제게 정상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훨씬 더 나은 것을 경험한 후였으니까요. 제 걱정은 구자라트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픽업하셨을 때 저는 도시로 향하는 도로 옆에 낡은 사탕 껍질과 빈 생수병이 흩어져 있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 남자가 씹던 담배를 창밖으로 뱉는 것을 지켜봤죠. 몇몇 승객들은 제가 앉기도 전에 무례하게 저를 밀치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고향을 바라보며 저는 좌절감과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정상적으로 보였던 그 많은 사소한 불편함과 불쾌함이 이제는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죠. 저는 불결한 환경 때문에 자주 아팠고 야외 시장에서 스카프를 샀을 때 판매자는 저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거스름 돈마저 속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붐비는 버스에서 소매치기가 제 지갑을 훔쳐갔는데 아무도 그를 막거나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에는 더 이상 인도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죠.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규칙과 공공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환상적인 인프라, 빛의 속도로 빠른 인터넷,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제 소중한 친구들, 특히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룸메이트 민지가 그리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셨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은 이것이 단지 영문화 충격일 뿐이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인도의 삶에 대한 저의 불안감과 짜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궁궐과 사찰, 문제가 영원히 방치되는 대신 실제로 해결되는 방식에 대해서요. 제가 방문했던 장소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고 만났던 고무적인 사람들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죠.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영구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우리의 인도 문화와 유산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분은 수년간 저에게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곳이라고 믿도록 가르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딸이 다른 나라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인도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니 충격이셨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제 경험을 듣고 제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영리하고 야심찬 딸이 더 이상 고국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세계 최고 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분들은 인도에서는 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분들은 제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죠.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